근데 생리를 한다고 하는 거는 아이를 낳겠다는 내 몸의 의사표현이거든요. 근데 그러면 생리를 안 한다고 하는 거는 어떤 의미냐? 정확히 따지면 내 몸에서 생산하는 혈액 가지고는 태아가 성장하면서 혈액이 많이 필요한데 그쪽으로 혈액을 주고는 내 모체가 생명을 유지하기 어렵다. 이러면 생리를 중단합니다. 그래 이거를 어디서부터 풀면 이해하기 쉽냐고 하면은 보통 여성이 한 55세가 되면 갱년기 증세가 오면서 생리가 중단되죠. 생리가 중단되면 당연히 배란도 중단되고요. 그럼 여기서부터 풀어야 돼요. 왜 55세? 이게 정확한 나이는 아니에요. 약간 편차가 사람에 따라서 이제 편차가 있을 수는 있는데 우리가 평균적으로 이렇게 놓고 보면 한 55세 정도 되면 여성이 생리를 중단하거든요. 그러면 이 여성이 55세 된 상태의 몸 상태를 이해하면 돼요. 그건 제가 어떻게 얘기를 하는 거니? 우리 인체의 말초 모세혈관을 100으로 볼 때 50%가 막힐 때까지 아무 증상이 없고 말초 모세혈관은 자신의 나이 %만큼 막힌다 이렇게 놨어요. 이 말을 여기에다 연결해서 풀면은 나이가 55세라고 하면 어혈이 55%고 생혈의 양은 45%라는 얘기가 돼요. 근데 여기에다가 한 가지를 더 연결하면 조혈 기능도 45%라는 얘기가 됩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가 현대 학자들은 우리 인체의 혈액을 특정 어떤 장기가 처음에 뭐 간에서 만든다겠다, 신장에서 만든다겠다, 요즘에 뭐 골수에서 조혈물 세포가 만든다겠다가 요즘은 또 혈관도 장기라고 했다가 이건 기준점이 아니죠. 심천생리학은 뭐예요? 혈액이라고 하는 거는 큰 틀에서 이해하면은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 인체의 다양한 세포가 자신이 먹고 소화시킨 배설물이 총체적으로 섞여 있는 게 혈액이다 이렇게 정의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포가 종류가 다르면 그 세포마다 필요로 하는 영양분이 달라요. 그래 각자 자기가 그 다양한 영양분을 먹고 소화시킨 혈액이 총체적으로 섞인 게 혈액이다. 그래서 혈액은 모든 세포의 먹이라고 해도 정답이 되고 모든 세포가 먹고 소화시킨 배설물이라고 해도 정답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또 세밀하게 들어가면 그래요. 제가 세포를 이해할 때 세포하면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세포를 크게 확대해서 생리 기능으로 이해하면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리 기능과 동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한 사람의 생리 기능 무엇을 비교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느냐 설명을 했느냐고 하면 사람도 음식을 먹으면 대변도 보고 소변도 보죠. 우리 세포는 안 그럴까요? 세포도 똑같습니다. 자기가 필요한 영양분을 먹으면 대변에 해당하는 것도 배설이 되고 소변에 해당하는 것도 배설이 돼요. 그래 대변에 해당하는 거는 정맥혈관을 통해서 혈액이 전부 다 섞이고 소변에 해당하는 건 임파구를 통해서 신장으로 내려가서 사구체 세포를 통해서 우리 몸 바깥으로 배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혈액이라고 하는 거는 세포가 자기가 필요한 영양분을 먹고 소화시킨 배설물이 총체적으로 혼합되어 있는 게 혈액이다. 그러면 여기서 따져봐요. 그러면 나이가 55세고 말초 모세혈관이 55%가 막혔다면 45%의 혈액만 우리 몸을 회전하면서 영양 공급과 산소 공급을 한다는 것은 그놈이 먹고 자기가 필요한 영양분을 먹고 소화시킨 배설물도 4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혈 기능도 45%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 몸에서 45%의 혈액을 생산 능력 가지고는 태아가 성장하면서 세포 분열을 통해서 자라면서 필요한 혈액을 주면은 모체가 생명을 유지할 수 없다 판단이 있으면 아주 자동 시스템이 잘 돼 있는 거죠. 스스로 생리를 중단하는 거예요. 그럼 이 논리가 맞다면 여성이 55세에 생리가 중단됐고 60살이 됐어요. 그러면 생리가 중단된 지 5년이 지난 거죠. 그럼 55세에 생리가 중단되고 60세인 사람을 51번, 29번, 14번, 8번 여기를 빼주면 다시 생리도 하고 배란도 할 거냐 안 할 거냐. 적어도 5년 정도라면 90% 정도는 다시 생리도 하고 배란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게 생리와 배란이 다시 될 수가 있느냐 이게 따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를 사혈하기 위해서 특히 이제 8번 같은 때는 어혈의 양이 엄청 많잖아요. 어혈의 양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전체 말춤 오세혈관을 100으로 볼 때 90% 이상이 막히면 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이제 날씨가 더워서 힘든 시기가 또 됐네요. 이렇게 산에서 일을 하다 보면 여름에는 너무 더운데 일하는 거 보면 안쓰럽고 겨울에는 너무 추운데 일하는 거 보고 안쓰럽고 사람이 사는 게 늘 그런가 봐요. 완전히 마음이 그 편안하고 안정된 시기를 갖는다는 게 참 힘든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오늘 강의 주제는 척추관 협착증이네요. 먼저 이제 질의 내용을 읽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심천 생리학 시각에서는 이걸 어떻게 진단하고 어떻게 치료에 들어가는가 하는 걸 연결지어서 한번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제 지인이 60대 후반 남성인데 오랜 시간 사무 업무를 보다 보니 허리에 무리가 왔는지 통증이 왔답니다. 너무 아파서 한의원에 가서 침도 맞아보고 병원에 가서 주사도 맞아보았는데 나아지지 않고 점점 통증이 심해지고 있답니다. 병원에서는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다는데 어느 정도까지 수술을 하지 않고 심천사일로 치유가 가능할까요? 또 원상으로 회복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선생님이 지도를 받고 싶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질문 내용이네요. 근데 저는 이제 머릿속으로 이런 질문을 이렇게 탁 받으면 이거를 어떻게 풀어줄까? 어느 선상에서. 왜냐하면 똑같은 병이 있어도 그 사람의 현재 건강 척도에 따라서 이게 사혈한 후에 그 결과가 예측이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눈으로 직접 딱 보면은 이제 눈으로 보고 그 환자가 지금 상태가 어떻고 증세가 어떻다 그러면 그 사람 몸속에서 어떤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을까를 내가 머릿속으로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학문을 양쪽에다 결부시키면 이게 어디까지가 치료가 가능하다 하는 건 보는 순간 하려고 하면은 불과 1, 2분 내에 그런 거는 이제 결정이 가능할 정도로 이게 가능한데요. 근데 이제 이거를 어떻게 이제 풀어낼까 하면은 저는 이제 그동안에 한 임상만 해도 거의 한 35년 가까이 일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삐쩍 마른 상태에서 오는 허리 협착증이 있고 뚱뚱한 상태에서 오는 허리 협착증이 있어요. 근데 치유를 해보면 뚱뚱한 상태에서 오는 협착증은 비교적 치료가 잘 되고 마른 상태에서 오는 협착증은 어혈이 잘 안 나와요. 그리고 또 심하면 이 허리 협착증이 심한 사람은 이게 류마티스 관절염, 이렇게 강직성 척추염. 그래서 허리 있는 데가 통째로 이렇게 근육이고 뼈까지 딱 붙어가지고 완전 딱딱하게 그냥 소가죽처럼 이렇게 굳어버리는 증세로 이제 악화되다가 이게 마비에 들어가는 이런 병도 결국 있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과연 서로가 다른 병일까? 아니면 혈관이 막힌 시간이 길어질수록 산도가 높아져서 병명이 달라졌을 뿐인가?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정답은 혈관이 막힌 시간이 길어졌을 뿐이고, 그래서 제 강의를 듣다 보면 예를 들어서 병원에 갔더니 저 혈액암이라고 그러네요. 심부전증이라고 그러네요. 아니면 당뇨병이라고 그러네요. 모든 병을 얘기하면은 거의 신장과 간 기능이 떨어진 합병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거를 요점 정리하면 신장과 간은 피를 여과하는 기능을 하는데 피를 여과하는 기능이 30%, 50%, 60%, 70% 떨어지면서 큰 병이 오는 거예요. 그렇지만 출발은 다 신장과 간이 피를 여과하는 기능이 망가져서 혈액 속의 산도가 높아져야만 그 산의 화학 반응에 의해서 혈액 속의 혈전, 지방 단백질이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응고된 게 혈전이고 어혈이거든요. 이 어혈이 이제 혈관을 막아버리면 물로 말하면 고인물이 되는 거죠. 하수물로 말하면 고인물이 되는 거. 고인물은 어때? 시간이 되면 자꾸 부패도가 높아지잖아요. 그게 이제 산도가 높아진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산의 강도에 따라서 응고물질이 달라요. 근데 이제 요 속에서 뭐를 읽어내야 되냐고 하면은 우리는 자꾸 이제 생각은 뇌만 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심천 생리학에 들어오면 어때요? 120조 마리나 되는 세포들이 모두 독립된 생명체고 그 한 마리가 영적인 깨우침을 다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정확히 따지면 우리 인체는
120조 말이나 되는 작은 영체 집합소예요. 우리가 그 세포 한 마리를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당신 영혼, 당신 마음은 120조 마리의 대통령이나 마찬가지예요. 그걸 통제하는 거. 그럼 국민들도 자기 생각을 다 따로 가지고 있고 영혼도 다 따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한 몸속에서는 세 가지 영성이 존재한다 그러잖아요. 그래 그 세 가지 영성 중에 어느 영혼이 내 육신을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깨우침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동물처럼 타락할 수도 있고 우리가 성인도 될 수 있고 그 세 가지 영성의 혼합 비율에 따라서 이게 천태만상으로 성격이 이렇게 달라지게 되는데 왜 이런 얘기를 꺼내냐 하면은 이거를 풀어내지 못하면 뚱뚱한 사람과 마른 사람의 그 차이점을 풀 수가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고 하면은 우리가 신장이라고 하는 장기는 참 아주 중요한 장기예요. 피를 여과도 하지만 우리 몸에 습도를, 물을 이렇게 조종하는 역할을 해요.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사회를 하게 되면 300g을 빼든 500g을 빼든 우리 몸 바깥으로 빼내면 반드시 그 빠져나온 빈 공간이 생기거든요. 그럼 그 공간은 물이 채워야 돼요. 이 역할을 신장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장이 정상이면 300g을 빼면 300g은 물을 채우고 500g을 뺐으면 500g을 물을 채워야 정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신장 기능이 이게 자꾸 이게 떨어지다 보면 신장은 이제 이런 역할도 하지만 우리 몸에 산도가 높으면 또 수분을 끌어 모아서 산의 농도를 묽게 하기 위한 노력도 하고 또 염분이 높으면 그 염분의 농도를 묽게 희석시키기 위해서 수분을 끌어 모아요. 그래서 자꾸 사람들이 이제 그 요 한 부분만 끌어다 보면 저염식에도 저염식을 해야 살이 안 찐다는 이게 착각에 빠져 있는데 근데 왜 이걸 짚고 넘어가냐고 하면은 이게 스스로 조절하는 기능이 있는데 이놈이 포기를 하는 시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포기를 옛날에 삶의 비유를 하거든요. 내가 친 빚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 진 빚의 이자도 갚지 못할 상황이 되면 사람이 자포자기를 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몸도 그런 기능이 있더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 몸의 산도가 높으면 몸이 부술적이는 신장이 스스로 그 산의 농도를 희석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이건 자포자기가 아닙니다. 또 염분 농도가 높으면 그 염분의 농도를 희석시키기 위해서 수분을 끌어모으는 노력을 하면은 정상이고 또 우리 몸속에서 혈액을 300g을 빼면 그 빈 공간을 물을 끌어들여서 300g을 채우면 이거 신장이 해야 될 역할이에요. 근데 신장이 극도로 망가져 버리면 이 역할을 포기해 버려요. 그러면 그 뒤에 어때요? 사람이 빼싹 말라요. 그러면 이건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고 하면 살이 많이 찐 것도 제가 책에 보면 비만도 신장 기능이 떨어지는 합병증이요. 근데 빼싹 마른 사람은 정반대잖아요. 근데 이것도 신장이 고도로 망가지면 오히려 살이 쭉 빠져버리거든요. 이거는 신장이 이렇게 포기해. 자기가 노력을 해도 도저히 이건 해볼 수가 없다 싶으면 수분을 모든 거를 조절하려고 하는 그 능력을 그냥 포기해버리면 이런 사람들은 이제 빼싹 마른 상태거든요. 이런 사람들 예전에 이렇게 사회를 해보면은 어혈이 거의 뭐 캔디처럼 돼가지고 아무리 빼도 안 나옵니다. 우리 방법은 어혈을 빼서 안 나오면 효과를 못 보거든요. 근데 허리 이제 협착증이라고 하는 걸 볼 때 이 사람이 뚱뚱한 상태에서는 아직 신장이 그렇게 크게 망가지지 않아서 스스로 노력하려고 하는 범주를 함께 뚱뚱한 사람하고 뺏싹 마른 사람하고 우리가 신장 기능이 어떤 게 더 많이 떨어진 사람일까 하고 따져보면은 오히려 뚱뚱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 신장 기능이 덜 망가진 사람이고 이 물을 조절하려고 하는 그 능력을 포기해서 신장이 완전히 망가버리면 완전히 뼈하고 가죽하고 말할 때 사람이 뺏싹 말라붙어 버리거든요. 그런데 이때가 되면 어혈이 완전히 콜타르처럼 빡빡해서 아무리 침으로 쫓고 땡겨도 안 나옵니다. 그냥 좁쌀알처럼 또글또글 뭉쳐서 닦으면 또글또글 굴르고 그냥 까만 콜타르처럼 그렇게 이렇게 뭉치는 상태가 되거든요. 근데 그 정도 상태가 돼도 빼서 어혈만 나오면 상당 부분 좋아져요. 그래서 우리 몸의 그 재생 복원 능력이라고 하는 거는 엄청 이제 강인하다. 근데 여기는 지금 척추관 협착증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생리치로 풀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현대의학에서는
병이 진행되는 악화되는 과정에서는 진단을 못하고 말기 증세가 돼야 진단이 나와요. 척추관 협착증이라는 병이 나오거든요. 한번 제가 질문해 볼게요. 뼈와 뼈 사이에는 그 디스크가 있어요. 흔히 이제 우리가 동물을 먹으면 그 물렁뼈라고도 하죠. 그 디스크가 있는데 그 디스크 사이에 자동차로 말하면 윤활유 역할을 하는 게 우리가 통상적으로 부르는 골수거든요. 그래서 자동차 그 비아링 사이에 만약에 윤활유가 없고 가동을 해서 계속 회전을 시키면 어떨까요? 비아링이 그냥 마모가 돼서 달아 없어지겠죠. 그러면 거기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키워볼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윤활유가 정상적으로 공급이 됐어도 이 디스크가 달 수 있을까요? 아니죠. 우리 몸도 뼈와 디스크가 마모되려고 하면 골수가 생성되지 않아야만 디스크가 마모가 될 수가 있는 거고, 디스크가 마모가 돼야 이게 뼈끼리 주저앉고 주변의 조직을 눌러서 이렇게 좁아질 수 있는 이런 상태가 유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골수라고 하는 거는 과연 뭘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골수는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질까? 근데 제가 뼈는 생명체가 아니고 뼈 속에 있는, 그래서 제가 뼈를 산호에 비유를 많이 하잖아. 산호가 이제 우리가 들어보면 하얀 걸 보면 어때요? 딱딱하지요. 막 돌처럼 막 차돌처럼 생겼잖아요. 막 쇠소리 깡깡 나고요. 이 자체는 생명체가 아니거든요. 그건 산호의 집일 뿐이에요. 우리가 눈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건 그 안에 있는 작은 생명체들이 생명체거든요. 우리 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벌과 벌집을 연상하면 돼요. 벌집이 뼈라고 생각하고 그 생명체는 벌이 생명체지 벌집은 생명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도 뼈는 생명체가 아니고 그 안에 있는 골세포가 생명체라는 거예요. 골세포가 뼈를 만들어요. 골수도 만들고. 근데 골세포도 살아있는 생명체고, 살아있는 생명체는 영양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혈전 어혈이 혈관을 막아서 피가 돌지 못하면, 영양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먹지 못했으니까 골수, 배설물이 나올 수가 없겠죠. 그래서 골수가 형성되지 않으니까 뼈가 마모가 됐고, 디스크가 마모가 됐고, 디스크가 마모다 보니까 이것이 이게 주저앉아서 협착이 될 수도 있고, 옆에 구멍이 좁혀질 수도 있고, 이런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부터 이렇게 변화가 일어날 거냐, 아니면 처음에 진행이 될 때,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책에다 이런 언급을 해놨거든요. 그냥 평소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허리가 아파. 그 병원에 가서 MRI 사진을 찍어보니까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신경선을 누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사는 어떻게 진단하느냐.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신경선을 누르고 있기 때문에 통증이 왔다. 이제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거든요. MRI 사진을 찍어서 디스크가, 그러니까 이건 초창기예요. 완전히 망가지면 안 되겠죠. 허리가 아파서 그냥 막 병원에 갔는데 사진을 찍어보니까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신경선을 누르고 있기 때문에 뒷다리가 땡기고 허리가 아프다고 한다. 뭐 옆이 다리도 이렇게 땡기고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이때만 해도 디스크가 다른 게 100이 정상이라고 할 때 불과 10% 20% 정도 마모됐을 거예요. 이 정도 상태에서는 핏길만 열어주면 다시 복원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통증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부분을 어떻게 이제 풀어주느냐가 하면, 허리 이렇게 통증이 오는 사람을 6번, 14번을 빼보라는 거예요. 빼서 어혈만 나와준다. 어혈이 잘 나오면 한 번 빼고도 변화가 있을 거고, 아무리 빼도 어혈이 안 나온다면 효과를 못 볼 거예요. 근데 6번, 14번을 사혈을 해서 소음이 빨아들이는 비가 50% 이상 나올 때까지 뺐다. 그러면 과연 100명을 빼면 허리 통증이 몇 프로 없어질까? 적어도 95%에서 97% 허리 통증이 없어질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허리 통증이 없어진 사람을 상대로 다시 가서 사진을 찍어보라는 거예요. 처음에 바로 찍어보면 디스크는 여전히 튀어나와서 신경선을 누르고 있는데도 본인은 통증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진단해야 돼요?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신경선을 누르고 있기 때문에 통증이 왔다고 진단을 해야 되느냐? 사진을 찍어보면 여전히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신경선을 누르고 있는데도 통증이 없다고 하면 그거 오진 아니냐 이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처음 이렇게 허리 통증이 올 때는 이게 근육통에 해당합니다. 어혈이 혈관을 막아서 피가 못 돌면 근육은 어떻게 경직돼 버리겠죠. 고무줄로 말하면 늘어나지, 이렇게 수축 팽창이 안 되고 이렇게 경직돼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 이때 어거지로 당기면 근육이 파괴되는 위치로 통증이 온다. 이래서 보통 통증이 시작할 적에는 어혈이 처음 쌓였을 때예요. 이때 6번, 14번을 빼주면 과연 디스크가 마모돼서 자꾸 닳아서 협착증까지 진행이 될 수 있겠느냐? 불가능하죠. 협착증은 올 수가 없어요. 이때 미리 뺐다고 하면. 그럼 여러분들 머릿속에 의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뼈의 골세포가 자기가 필요한 영양분을 먹고 소화시킨 배설물이 골수라고 할 때 혈관이 막혔는데 골수가 형성될까요? 근데 그 혈액은 말초 모세혈관을 통해서만 공급이 이루어져요. 근데 그 말초 모세혈관이 막히지 않고 피가 못 돌 이유가 있을까요? 없지요. 그래서 또 우리의 말초 모세혈관은 전체를 100으로 볼 때 제가 이론이 50%가 막혀도 아무 이상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하나가 막히면 그 옆으로 돌고 그놈이 막히면 그 옆으로 돌고 이래서 이런 징후가 난다고 하면 거의 60, 70%가 막혀야 이런 증세가 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정도가 됐다고 하면 거의 한 8, 90%가 막혔다고 봐야 돼요. 지금 여기 질의한 내용 이 환자를 보면은 그럼 말초 모세혈관이 8, 90%가 막혀 있는데 과연 협착증했다고 인공으로 거기다 관절을 넣는다고 철심을 박는다고 이게 뚫어질 그 핏길이 뚫릴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죠. 근데 아직 기동 정도 한다고 그러면 이제 어디까지가 우리가 회복이 가능하고 어디까지는 안 될까 하면은 제가 이제 옛날에 내가 직접 환자를 치료할 때는 이제 기준점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제 허리 협착증이라고 해서 이게 양쪽에 뼈가 이렇게 있고 가운데 디스크가 있거든요. 이것이 오랫동안 골수가 생기지도 않아 보면 안에 윤활유가 없는 상태에서 움직이면 어떨까요? 이게 마모가 되겠죠. 이 골두도 마모가 되고 중간에 그 물렁뼈도 마모가 되거든요. 그럼 마모가 되면 이것이 마치 소나무 송진 나오듯이 나와가지고 아래 위에 딱 붙어버리면 이게 완전 협착증일 수도 있고 또 이 관이 좁아지는 것도 협착증이라고 하고 이것도 이렇게 닿는 것도 협착증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꽉 이렇게 붙어가지고 소나무 송진처럼 나서 굳어버린 건 안 됩니다. 그럼 이것이 굳었나 안 굳었나 보는 거는 간단하거든요. 이렇게 누워보라고 해서 손바닥으로 그 척추뼈 그 6번, 14번 위치에 거기에다가 이렇게 손바닥을 대고 파도 타기식으로 관절을 하나씩 끊어서 이렇게 배 타는 식으로 이렇게 반달처럼 이렇게 힘을 줘가지고 이렇게 눌러봐서 마디 하나하나가 아직 붙지 않고 이렇게 딱딱하긴 해도 조금씩 움직인다고 하면은 완전히 그냥 갱년처럼 딱 붙어버린 건 가능성이 없고 조금이라도 움직인다고 하면 그건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진단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제 요점 정리를 해드리면 어떻게 얘기를 해드리고 싶느냐. 무릎이든 목이든 인체 우리는 어때요? 관절이 없으면 우리 몸이 굴곡이 움직일 수가 없겠죠. 그래 뼈와 뼈 사이에는 반드시 그 디스크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디스크 사이에는 윤활유 골수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인체 어느 부위도 그 골수는 혈액이 공급돼야만 형성이 되고 골수가 형성되는 이상은 뼈가 마모될 이유가 없다. 그러면 그 골수가 형성이 되려고 하면 영양 공급이 이루어져야 된다. 왜냐? 그 골수는 골세포가 먹고 소화시킨 배설물이기 때문에 먹지 못하면 배설물이 골수도 형성이 안 된다. 근데 그 혈액, 영양 공급은 혈관을 통해서만 공급되는데 말초 모세혈관이 막힌 건 그대로 놔두고 골수가 없다고 해서 인공골수 넣어준다고 근육이 꽉 굳어서 통증이 온다고 거기다 진통기에 놓는다고 그게 뚫릴 가능성이 있느냐. 또 혈관이 그렇게 많이 막히려고 하면 많은 양의 혈전, 어혈이 있어야만이 혈관을 그렇게 많이 60, 70%로 막을 수가 있어요. 이 많은 양의 혈전, 어혈이 생기려고 하면은 큰 틀에서 보면 신장과 간이 피를 여과하는 기능이 망가져야만 그 합병증으로 많은 양의 어혈, 혈전이 생겨서 그 혈관을 막을 수가 있고 근데 가끔은 이제 예를 들어서 열에 한 명 정도는 재수 없이 내 몸에 어혈이 많지 않은데 예를 들어서 우리 몸에 내가 이렇게 설명하죠. 우리 인체 말초 모세혈관을 100으로 볼 때 90% 이상이 막혀버리면 심장이 피를 당겨도 안 따르고 품어도 앞으로 품을 상황이 없으면 심장이 멎어서 사망에 이르는 건 피할 수 없다. 그러면 전체 말초 모세혈관이 90% 이상 막혀야 심장이 멎어서 사람이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이 얘기가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 한번 따져봅시다. 우리 몸에 지금 80%의 어혈이 있는데 골고루 분산되어 있다고 하면은 아직 생명이 유지가 돼요.
근데 그놈이 특정 한 부위에 집중적으로 쌓여 있다가 뭐 한 부분을 고장내거나 어혈이 막힌 상당 부분을 고통스럽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쪽도 아프고 저쪽도 아프고 자꾸 아프다고 하는 거는 혈관이 막히는 범위가 차츰차츰 넓어진다는 얘기예요. 그 어혈이 만들어지는 직접 원인은 신장과 간이 피를 여과하는 기능이 망가진 합병증으로 어혈이 만들어지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허리 협착증이나 허리 통증을 치료하는 거는 허리 쪽에서 시작을 받죠. 허리가 뻐근하고 통증이 온다고 할 때 6번, 14번을 빼주는 거는 이미 생긴 어혈을 빼서 피를 돌게 하면 근육이 단중이 근육통했다고 하면 어혈이 나오는 순간 통증은 없어져야 돼요. 근데 대부분 열의 9은 여기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디스크나 뼈가 원형이 100이라고 할 때 한 10%, 20% 정도 이게 마모가 된 것까지는 핏기를 열어주면 나머지 지들이 복원하는 기능은 가지고 있다. 근데 이거는 절대적으로 어혈을 뺐을 때 어혈이 나와주어야만 효과가 나타난다. 이게 문제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은 빼면 제가 옛날에 이제 환자를 집적할 때 그래요. 5년을 10년을 허리를 못 움직이고 누워서 부축해서 들어오던 사람도 가끔 한 명씩은 처음부터 어혈이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혈이 6번, 14번을 뺐는데 뭐 어혈이 막 풍풍 나와버려요. 근데 이런 사람은 이제 아주 드물단 말이에요. 드문데 빼서 이렇게 어혈이 나오면 이 사람 뭐라고 할까요? 저 신이라고 그러죠. 10년 동안 누워서 꼼짝도 못했는데 한 번 빼서 어혈 나오니까 걸어다녔다. 움직였다. 근데 돼요. 이게 통증이 줄어들어요. 움직여지고. 근데 문제는 뭐냐. 며칠이 또 지나서 어혈이 내려와서 거기가 쌓이면 근육세가 또 오고 빼내면 빼내서 피가 돌 때는 상태가 호전됐다가 또 옆에 있는 어혈이 뭉그러지면 다시 또 증세가 오고. 근데 자세히 통증을 계산해 보면 청증의 통증이 10이 왔다 그러면 이게 8, 7, 5, 3, 2, 1 이러다 줄어들어요. 그래서 6번과 14번을 빼는 거는 결과치료예요. 이런 원리에 의해서 치료가 되는 거고 8번은 이왕이면 한 번 치료가 되면 적어도 10년, 20년은 같은 증세가 재발하면 되지, 안 되지 않느냐. 우리가 모든 병이 혈관이 막혀서 어혈이 혈관을 막아서 피가 못 돈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리가 난치병이 온다고 하면 기존의 혈관을 막고 있는 어혈을 빼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빼내서 핏기를 이렇게 뚫린 시간이 길게 하려고 하면 새로운 어혈을 못 만들어지게까지 치료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8번 신간혈이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6번, 14번이 1차 사혈이고 8번이 2차 사혈이죠. 이렇게 하면은 아마 지금 요 정도 증세로 오래 앉아있어서 저기 한다고 하면 사고가 아닌다면 치료될 가능성이 95% 이상은 되지 않을까 저는 이제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허리 아프고 이럴 때 여러분들 허리가 좀 뻐근하고 할 때 이미 어혈이 그 6번, 14번 위치에 꽉 차여서 피가 돌지 못하면 근육이 경직돼서 근육세포가 수축 팽창, 이완이 되지 않는 상태가 처음 허리 아픈 시기다. 이 시기가 이제 피가 못 돈 시간이 오래되면 어때요? 자꾸 시간이 지나면 그 막힌 데다 어혈을 자꾸 보태주다 보면 아예 영양 공급이 안 되면 골수가 안 만들어지겠죠. 그냥 골수가 없는 상태에서 자꾸 이렇게 뼈를 움직이면 뼈가 마모돼서 이놈이 소나무로 말하면 소나무 껍질을 뺏겨가지고 송진이 나와서 딱 굳어버리면 이게 이제 완전한 협착증이거든요. 그래서 이 상태가 돼서 꿈쩍도 안 하면 어려운데 손으로 눌러봐서 그 뼈 마디 하나하나가 조금씩만 움직여도 복원될 가능성은 상당히 있다. 그래 우리 몸이 생각보다 복원 능력이 강인하다는 것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큰 틀에서는 항상 여기는 지금 30분 강의에서는 한 부분밖에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항상 보사의 균형을 맞춘다는 걸 꼭 명심하시고 제가 며칠 전에 TV를 보니까 TV에서 그래요. 우리나라에서 하루에 고지혈증, 그러니까 혈전에 의해서 사망자가 150몇 명이가 죽는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전 국민의 지금 뭐 40%인가 50%가 고지혈증 환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혈전 관리를 잘해야 된다. 사실 그래요. 혈액이 뻑뻑하지 않으면 혈관이 막힐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혈전이나 고지혈증이나 거의 사춘가지거든요. 그래 고지혈증이라고 하는 건 혈액 속의 영양분의 밀도가 높은 건 고지혈증이고 혈액 속에 그 영양분들이 각각 따로따로 놀아야 되는데 이것이 엉겨붙어서 그냥 마치 풀 끓여놓은 것 같이 엉겨붙어 있는 걸 혈전, 어혈이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혈액 성분을 1000가지, 2000가지로 분류를 한다고 하면 그게 작은 밀입자 상태로 따로따로 이렇게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그 따로따로 이렇게 포장한 포장막이
중산 탄인산에 의해서 벗겨져서 전체가 이렇게 엉겨붙은 게 바로 혈전이다. 우리가 사탕이 우리가 혈액이 성분 작은 밀입자라고 생각하면 사탕 그 달라붙지 말라고 이렇게 막을 씌우는 걸 벗겨버리면 벽에도 종이고 아무데고 달라붙잖아요. 근데 그걸 녹인 물질이 뭐냐? 간이 먹어치우지 못해서 혈액 속에 누적된 중산 탄인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혈전이 생기지 않게 하고, 그러니까 고지혈증의 예방은 신장 기능을 회복시켜야 돼요. 근데 지금 그래요. 내 몸에서 영양분이 10이 필요한데 10만 넣어줘라. 넘치지 않으니까 그 조율을 하면 어떨까요? 우선 도움이 되겠죠. 그 지금 저는 이렇게 세상에 돌아가는 이게 학문을 보면 그래요. 아주 근시하네요. 쉽게 얘기해서 백사장에 가니까 모래알이 수없이 많아요. 그 모래알 하나 치수를 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해답을 찾아요. 그 전체를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 몸을 전체를 본다고 하면 우리 몸이 혈액 성분학적으로 따져도 2,000가지, 3,000가지가 되고 세포의 숫자도 120조 마리나 되고 이놈들이 하는 일도 역할도 다 달라서 그거 하나하나 기원을 찾아낸다고 하면 인간의 머리로서 다 못 찾아요. 그렇지만 우리 인체의 체세포는 일정 수명이 있고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독립된 기능을 다 가지고 있다. 그래서 심층 생리학 시각으로 본다고 하면은 지금 고지혈증을 치료 못해가지고 우리나라 인구의 40~50%가 고지혈증 환자다. 고지혈증은 어때요? 만병의 출발점이죠. 혈관이 막히는 출발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혈이 되면 고착화돼 버리겠죠. 근데 이걸 치료 못한다. 그게 이 속에는 뭐가 있느냐? 아마 고지혈증은 신천 생리학의 기준으로 보면 고지혈증은 신장 기능이 떨어지는 합병증이란 말이에요. 그럼 신장 기능이 30% 떨어질 수 있고 40%, 50%, 60%, 70% 떨어지면 이제 신부전증이 돼요. 그러면 신부전증으로 진단을 받아야 신장 기능이 떨어졌다고 하면 처음부터 70% 떨어질 수 있겠느냐? 아니면 10, 20, 30, 40, 50, 60, 75에서 70% 떨어졌거든요. 간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 기존의 학문으로 보면 현재 우리가 순환기계통의 질병은 풀 수가 없어요. 근데 신천 생리학을 기준해서 내가 요즘 몸이 이렇게 컨디션이 안 좋고 몸이 좀 무겁고 이래서 병원에 갔더니 고지혈증이라고 그러네. 그러면 어때요? 이건 심장 기능이 떨어진 초기거든요. 이때 우리 방법으로 8번, 6번을 사일했다. 고지혈증이 치료될 확률은 몇 프로일까? 한 97% 안 될까요? 그러면 이때 8번을 빼서 고쳐버렸다고 하면 고지혈증 다음에 어때요? 비만, 고혈압이 오죠. 이때 8번 뺐다고 하면 고혈압으로 안 가고 고혈압 단계에서 8번 빼서 신장과 간을 고쳤다고 하면 당뇨병까지 안 갑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이 공부는 여러분들이 생각해서는 뭐 20년, 50년 경험했으니까 엄청 발전한 것 같지만 제가 보면 오답의 공부는 그러니까 현대의학은 성분학, 해부학이면 제가 표현하듯이 아까 표현하듯이 백사장에 가서 모래알 하나 그거 재원 분석하는 학문이거든요. 전체를 보는 눈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러잖아요. 모래의 전 단계는 뭐였을까? 자갈. 자갈의 전 단계에서는 뭘까? 바위. 그럼 바위의 전 단계는 뭐였을까? 먼지. 우리 몸의 이 생리치도 이게 모든 게 화학 반응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생명이 어떻게 유지가 되는가, 이 원리를 깨우쳐버리면은 아주 간단하거든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이제 다 망가졌으니까 뼈가 부서졌으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협착증 있는 사람이 더 오래 가면 강직성 척추 유무로도 갈 수가 있고 골다공증으로도 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피가 못 돌면 물로 말하면 고인물이에요. 고인물은 시간이 좀 부패되면 산도가 높아요. 뼈가 녹아버리면 어때요? 이제 인공관절들하고 할란가? 근데 이런 것들을 생리치료 보면 허리가 뻐근하고 허리가 아플 때 과연 6번, 14번을 빼주고 8번까지 빼서 근본적으로 새로운 혈전, 어혈이 못 생기게 한다면 예방 확률은 몇 프로나 될까? 예방 차원에서 한다고 하면 99% 가능하겠죠. 사고가 아닌다면은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 하다 보니까 제가 중국에서 한 얘기 듣고 모두가 깔깔 웃겨 맞은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제가 이제 중국에 강의가 있어서 갔는데 열차에서 딱 내려서 보니까 어떤 아가씨가 고개를 이렇게 휘고 이렇게 걸어 다녀요. 이 고개가 한쪽으로 이렇게 꺾여가지고. 근데 그걸 모르는 눈으로 보면
참 저 사람 안 됐다 불쌍했다. 병원에서는 아무리 치료해도 안 되니까 저렇게 돼요. 근데 그게 사고가 아니고 자연 발생적으로 됐다고 하면 9번 53분만 빼면 고개가 이렇게 딱 펴질 건데. 그리고 또 제가 어렸을 때 보면은 저희 외할머니가 머리하고 허리하고 따지면 머리가 허리보다 아래였었어요. 허리가 이렇게 구부러지셔가지고 옛날 분들 앉아가 쪼그려 앉아서 이렇게 밭을 많이 메고 이래가지고. 근데 이제 그때는 몰랐는데 과연 허리가 그렇게 많이 구부러지는 사람을 6번 14번을 빼도 허리가 그렇게 구부러질까? 대의로는 아니죠. 지금 같으면 내가 어떻게라도 해결했을 건데. 우리 몸의 척추가 자루 삐뚤어지고 무릎 붓고 다 외형상으로 각각 다른 병인 것 같아도 결국은 혈전, 어혈 없이는 혈관이 막힐 수가 없고, 혈관이 막힌 시간이, 혈관을 막힌 걸 그대로 방치해서 시간이 오래될수록 산도가 높아지면 산의 강도에 따라서 응고물질이 달라지면 병명이 달라질 뿐이고, 이것이 응고시켰냐 녹였냐 이거에 따라서 무수한 병명으로 나눌 뿐이에요. 그러면 이런 원인에 의해서 나타난 결과 통증이 오면 진통제, 녹으면 인공뼈, 이런 시기로 우리 인체를 바라봐서 재생복원이 되겠냐 그래요. 재생복원이라고 하는 건 내 몸에 병들고 노후 수면세포는 세포분열을 통해서 떨어져 나가고, 사람이 자식 놓듯이 세포분열을 통해서 건강한 자식세포가 부모 역할을 대신하게 해주는 게 재생복원이고, 세포가 분열하려고 하면 영양분이 필요하다는 걸 상식이거든요. 영양분의 가치수가 1000가지, 2000가지가 돼도 혈액을 통해서 공급되는 거고, 그 영양분을 가공하는 건 장속의 유산균이고, 이 상식을 망각하니까, 그러니까 상식. 그러니까 제가 보면 상식을 벗어나서 이루어지는 일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단순한 심천 생리학 하나 가지고 병의를 진단받을 때, 예를 들어서 신부전증으로 진단받고 바로, 심장질환으로 진단받고 바로, 당뇨병으로 진단받고 바로, 고혈압으로 진단받고 바로, 치료하면 몇 프로 될까? 진단받고 바로 다른 방법을 하지 말고 심천 생리학을 하면 적어도 95%, 97%는 완치가 안 될까? 근데 그 완치라고 하는 게 현대의학하고는 달라요. 현대의학은 계속 약을 먹으면서 정상을 유지하는 거지만, 그건 내 몸이 못하는 걸 강제 양리에 대신하는 거고, 내가 주장하는 학문은 재생이에요. 이건 한번 치료가 되면 적어도 10년, 20년 재발을 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차원이 다르니까 비교 자체를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고무 타이어가 있는데 햇빛에서 노출되니까 그 빛에 의해서 타이어가 산화가 일어나가지고 이쪽이 빵꾸나고 저쪽으로 가니까 거기다 또 떼우고 또 떼우고 또 떼우고 하는 게 지금 현대의학이에요. 햇빛을 가려주면 어떨까요? 빵꾸 안 나겠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체에 일어나는 여러 질병들에 대해서 현대의학의 그 빨간 안경을 끼고 그 지식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남이 공부해서. 그러니까 생리 이치와 화학 반응이 이치가 원인 제공을 할 결과물이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진단이에요, 그게. 근데 현대의학은 눈으로 보이는 것만 병의 원인으로 진단할 수 있지, 눈에 보이지 않는 화학 반응의 이치나 생리 이치가 원인 제공을 한 결과물이 여러분들이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을 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대로 의학은 1000년을 더 발전시켜봐라, 내 의술의 치료 효능을 앞서갈 수 있나, 내가 이렇게 공박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그 고정관념을 벌려서 생리 이치와 화학 반응의 이치가 뭔가, 그래서 내가 화학 반응의 이치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성분학으로 따지면 지방도 있고 단백질도 있어요. 그러면 지방은 다른 거고 단백질은 다른 걸까요? 예를 들어서 암 단백질, 치매 단백질, 무슨 단백질 해요. 그러면 그거를 그냥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냥 그거를 뭐 그쪽에다 붙이면 여러분들이 이해 못하니까 지방질이 있고 단백질이 있어요. 여기 불포화 유지방이 있습니다. 이게 각각 다른 물질일까요? 불포화 유지방이 강산과 화학 반응을 일으키느냐, 약산과 화학 반응을 일으키냐에 따라서 지방도 되고 단백질도 되는 거고, 그러면 단백질이니까 단백질이 전부인 줄 아는데, 이 단백질은 불포화 유지방이 산과 화학 반응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 단백질은 형성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모든 물질들이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 과정을 모르면 병의 근본 원인은 풀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리치라고 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질병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의술 신비하고 어려운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자연을 보고 배우면 눈에 보이는 게 모두가 스승이거든요. 우리가 눈으로 생명이 살고 있다는 거는 그 생명체는 그 생명체가 접하는 환경에서 살아남는 영적인 깨우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생명체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체의 외형은 그 환경에서 살아남기 유리한 구조로 외형을 바꾸는 게 적응적 진화예요. 그래서 외형을 보면 그 생명체의 성질을 알 수가 있고, 맛을 보면 그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독성을 어디에 쓰기 위한 거다는 것을 얼마든지 다 예측해낼 수 있고, 그렇지만은 이런 것이에요. 우리가 통증이 올 때 진통제 먹으니까 우선 저게 이거 응급 처방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생각을 어디에 기울여야 되냐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약을 먹고 있으면서 약 기운에 의해서 정상을 유지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 그 약을 먹고 있는 동안도 내 장기는 계속 망가지고 있다. 왜냐? 그 약은 장기가 못하는 걸 대신하는 약이지 장기의 기능 자체를 회복시켜주는 건 없다. 기능 회복이라고 하는 거는 각 장기가 가지고 있는 병들고 노후 수면세포는 세포 분열을 통해서 떨어져 나가고, 사람 자신 놓듯이 세포 분열을 통해서 건강한 자식세포가 부모 역할을 대신하게 해주는 게 이런 치료 변화가 재생복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포가 분열하는 환경 조성이 뭐냐? 영양분과 산소 공급이고, 그 영양분을 가공하는 게 장수기 유산균이고, 혈액을 통해서 옮겨주는 게 2차고, 혈액은 혈관이 뚫려 있는 데까지만 간다는 이 상식을 못 알아듣는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참 35년 동안 이 일을 하면서, 와, 사람이 이렇게 진리를 알아듣기가 참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한심하면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35년 동안 이 일 하면서 머리 아파서 30년, 50년 고생했다는 사람 수없이 봤고, 그래서 두통, 치질, 요실금, 생리통 거의 안 나은 사람들 못 봤어요. 그리고 6번하고 8번을 사혈을 해서 손에 빨아들이는 피가 50% 이상 나올 때까지 빼준다 그러면 고혈압, 당뇨 그걸 치료 못 해가지고 10년, 20년, 30년 끌어가지고 치매도 만들고, 지금 앞으로 내가 예측하는 게 있잖아요. 코로나 대유행 딱 지나고 나면은 치매 환자, 심장질환 환자, 순환기 계통의 질병 환자 무수히 많이 생길 거다.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거냐 제가 반론하잖아요. 어때요? 불려서 빼내고 다시 안 생기게 하는 해결책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이런 혈전이 생긴다는 거 알면 쓸 수 있는 게 뭘까요? 산화제거든요. 그럼 그 산화제가 혈액에 응고된 지방 단백질만 산화작용으로 녹일까요? 혈관벽도 녹여버리고, 혈소판도 녹여버리고, 영양분도 녹여버리고, 신경선의 피부도 동시에 다 녹일 거냐? 동시에 다 녹이죠. 화학반응이 일어나려고 하면요. 그래서 우리 인체를,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을 찾으려고 하면 우리 인체 전체를 바라보는 눈을 갖고 찾아야 되는데, 자꾸 현대학은 현미경 눈으로 봐서 눈으로 보이는 거 그거 하나, 그러니까 백사장에 가서 모래알 하나 그거 수치 재야 눈으로 확인한 거고 한 발씩 내디들라고 하니, 오직 답답하면 지금의 고정관념을 못 버리면 제가 1000년을 더 발전시켜봐라. 내 의술을 치료하는 걸 따라오나 내가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틈나면 좀 유튜브를 이렇게 자주 보시고, 생리치와 화학반응의 이치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뭘까 하는 거 공부해보면 허리 협착증 같은 거 별로 걱정할 필요 없고, 요즘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백신 모두가 맞이하죠. 이미 엎질러진 물이니까요. 그럼 맞고도 피해를 줄일 방법이 있는가 없는가 생각해 보신다고 하면, 심전생리학을 배운 사람이 방향을 못 찾는다고 하면 심전생리학 배웠다 소리 하지 말라 이 얘기예요. 네. 여러분 오늘도 시간이 다 됐네요. 네. 여러분들 건강관리 잘 하시고, 지금 앞으로 지금 며칠 동안 좀 지금 규제가 좀 심해서 여러분들 고통스러울 건데, 그때라도 이 영상 좀 많이 좀 보고 깨우쳐서 여러분들 건강관리 스스로 지킬 생각 하세요. 괜히 그 남한테만 맡길 생각 하지 말고요. 예. 오늘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다음 주에 와요.